버나드 윌리엄스의 관점적 진리 이론을 설명하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사라라는 이름의 고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문화와 시기를 연구하며 진리의 개념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고대 도시의 유적을 탐사하던 중 오래된 문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놀랍게도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언어로 쓰여 있었는데 각각 아틀란티스어와 레무리아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두 문서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신기하게도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문서는 고대 두 문명이 충돌한 사건을 다루고 있었는데 아틀란티스어로 쓰인 문서는 이 충돌 사건을 박진감 넘치는 전투와 승리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은 자신들이 전투에서 승리했으며 신들이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 비바람 속에서도 적들을 무찌를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레무리아어로 쓰인 문서는 이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묘사했습니다. 레무리아 문서에서는 그들은 전략적인 후퇴를 통해 아틀란티스인들을 자연히 힘과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붕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신들의 축복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이용했다고 했죠. 이 두 문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하던 사라는 곧장 현지 마을의 원로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로들은 각기 다른 시간대와 문화 속에서 형성된 이 두 진리가 모두 실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옛 이야기들 속에서 진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시각에서 사건을 경험하고 해석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진리가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입니다. 한 원로가 말했습니다. 사라는 이 원로의 말 속에서 버나드 윌리엄스의 관점적 진리 이론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진리라는 것이 단순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처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틀란티스인과 레무리아인의 서로 다른 기록은 각자의 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아틀란티스인들에게는 전투의 승리가 신들의 축복으로 간주되었고 레무리아인들에게는 자연의 순리가 진리였습니다. 사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흥분했습니다. 그녀는 이 고고학적 발견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 발견을 통해 현대인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진리는 결코 단일한 시각에서 형성되지 않으며 각자의 문화와 경험에서 나온 다양한 관점들이 모여 더욱 풍부한 이해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입니다. 사라의 발견은 학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고 버나드 윌리엄스의 관점적 진리 이론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관점에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결국 사라의 발견은 단순한 고고학적인 발견을 넘어 현대사회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진리들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넓은 시각과 깊은 이해를 통해 공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김철수는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전날 축구 경기 중계에서 자기가 응원하던 팀이 대패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허탈해졌다. 전화기를 확인하니 팬 커뮤니티는 이미 난장판이었다. 감독은 대체 무슨 생각이야? 우리 팀은 이제 끝이야. 다시는 경기 안 본다. 라는 글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 철수는 새삼 자기도 모르게 울컥했다. 왜 난 이런 팀을 응원해왔던 걸까?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축구팀 이야기로 머리를 어지럽히기에는 진짜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 차에서 회사로 가는 길, 철수는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지하철이 유난히 붐볐다. 철수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초조해 하지 말라는 에픽테토스의 말을 떠올려 보려고 했다. 그러나 옆 사람의 겨드랑이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와 문이 열릴 때마다 몰려드는 인간들로 인해 오히려 더 화가 날 뿐이었다. 겨우 자리에 앉았을 때 전화기가 울렸다. 팀장이었다. 철수씨, 오늘 발표 준비 다 됐죠?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이번에 우리 팀이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철수가 대답하려는 찰나 전화가 끊겼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팀장의 불안감이다. 철수는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다. 좋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발표 준비만 완벽하게 하면 되는 거야. 철수는 속으로 다짐하며 나머지 시간을 발표 자료를 더 꼼꼼히 검토하는 데 사용했다. 드디어 회사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한 명이 급히 타다가 그만 커피를 엎질렀다. 하필이면 그 커피는 철수의 가장 아끼는 양복 바지에 쏟아졌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화가 난 철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에픽테토스는 손을 내밀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의 목록에 이 사건도 적어놓으라고 말하듯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다. 이건 통제할 수 없는 일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바지를 닦는 것뿐이지.
철수는 마음을 다잡고 화장실로 향했다. 과연 넥타이로 커피 얼룩을 닦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 상황을 긴장하지 않고 받아들이려는 철수의 노력은 빛을 발했다. 이제 발표 시간이다. 회의실에는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화면에 발표 자료가 나타나고 철수는 자신있게 설명을 시작했다. 그러나 갑자기 노트북이 멈추고 화면이 까만색으로 바뀌었다. 전원이 나가버린 것이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르고 모두의 시선이 철수를 향했다. 철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다시 에픽테토스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시스템의 오류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철수는 차분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자료는 모두 암기하고 있으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철수는 화면 없이 해당 내용을 목소리만으로 설명해 나갔다.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다. 듣던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를 보고 결국 발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날 저녁 팀장은 철수에게 감사를 표하며 말했다. 철수씨, 오늘 정말 훌륭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해내줘서 고마워요. 철수는 웃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픽테토스를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에픽테토스, 오늘 당신 덕분에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게 정말 좋은 선택이었어. 집에 돌아온 철수는 편안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다. 이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축구팀의 성적, 지하철의 붐빔, 아침의 커피, 사건, 발표 중의 기술적 문제 등 모든 것이 그의 하루를 채웠지만 무엇 하나 그의 내면의 평화를 흔들지 못하게 한 것은 철수의 새로운 철학 덕분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철수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의 구분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며 더욱 평온하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그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 철학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답고 평온하던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은 항상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 거기에는 마을의 현자, 이름하여 에피쿠로스 의사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던 어느 날 세 사람인 알렉산더, 클라라, 그리고 마우리스를 소개할게. 알렉산더는 농부였어. 그는 매일 아주 열심히 일했지만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 그가 늘 마음속 깊이 불안을 느꼈던 이유는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지. 알렉산더는 자연재해나 수학 실패를 두려워하며 이러한 일이 신의 저주 때문이라 생각했어. 그래서 그는 보통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재물을 바쳤지. 어느 날 마을을 거닐다 그는 마을 중심에서 열리고 있는 에피쿠로스 철학 강연을 듣게 되었어. 강연자는 온화한 목소리로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설명했어. 그는 신은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지 않으며 우리가 걱정하는 많은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지. 알렉산더는 처음에는 이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점차 강연자의 말에 뭔가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어. 이후 알렉산더는 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신의 농업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신이 두렵지 않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지. 한편 클라라는 마을의 상인이었어. 그녀는 언제나 바빴고 동시에 죽음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 어느 날 그녀는 에피쿠로스 철학 강연에 가게 되었고 강연자는 이렇게 말했어.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불과하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음은 존재하지 않으며 죽음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클라라는 처음에는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감소함을 느꼈지.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더 나쁜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며 사는 것보다 현재의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자유로워졌어. 마지막으로 마우리스는 지식에 대한 탐욕이 유난히 강한 젊은이였어. 그는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경험을 쌓으며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지. 하지만 욕망은 차갑도록 사라지지 않았고 그는 계속해서 갈증을 느꼈어. 그러던 중 에피쿠로스 철학을 접하게 되었지. 강연자는 이렇게 말했어.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생활과 안정된 마음, 그리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이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마우리스는 자신이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어. 인생을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대신 자신의 욕망을 차분히 정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기 시작했지. 그는 이제 단순한 삶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과 평온을 찾게 되었고 더 이상 불필요한 욕망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어.
세 사람 모두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을 통해 각자의 두려움과 욕망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함과 몸의 고통이 없는 상태인 아타락시아와 바푸나를 추구하며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메시지를 전파하며 모두가 보다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게 되었단다. 덕분에 마을은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평화로운 곳이 되었다고 전해져. 이처럼 에피쿠로스는 단지 철학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평온과 행복을 선사하는 길을 제시해준 위대한 스승이었지. 그의 가르침이야말로 진정한 쾌락주의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단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사는 철학자 박씨는 산책을 하다 그런듯 범실론에 대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박씨는 모든 것이 신이며 신이 자연 자체라는 스피노자의 생각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박씨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철학적 개념을 재미있고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에서 일종의 연극을 준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해 여름 마을 광장에서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토리는 이렇게 펼쳐집니다. 연극은 한 남자가 거대한 나무 아래서 잠에서 깨어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존입니다. 존은 갑자기 주변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나무의 잎사귀 하나하나에 빛나는 신성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신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존은 광장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는 금방 자신의 깨달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신의 일부입니다. 나무, 바위, 바람, 그리고 당신과 나 모두가 신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 중 악기라는 소몰이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뚝뚝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악기는 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자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나무가 신이라니. 존은 악기를 눈부시게 행복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악기 형, 지금부터 우리는 이 나무를 신으로 대우해보세요. 한번 믿어보세요. 나무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그늘과 산소를 제공해주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신이 은혜 그 자체라고요. 악기는 반신반의하며 나무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소몰이의 일이 훨씬 수월해졌고 소들도 고분고분 잘 따라주었습니다. 악기는 점차 존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마을에는 작은 텃밭을 가꿨던 마리아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존은 마리아 할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에 흙을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흙도 신의 일부예요. 여기서 자라난 모든 생명체는 신의 축복을 받은 것들이에요. 마리아 할머니는 흙을 만지며 진듯 묻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정성껏 채소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채소들이 더욱 푸르게, 더욱 생기있게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 할머니는 점점 존의 이야기 속이 범실론 세상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삶 속에서 자연의 모든 것들을 신으로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식사를 하기 전에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강물을 마실 때는 강가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이어지면서 마을은 점점 행복하고 활기찬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누구나 존의 이야기를 믿게 되었고 박 씨의 연극은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연극이 끝난 후에도 사람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모든 것이 신의 일부라고 믿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전달된 것을 보고 흐뭇했습니다. 스피노자의 범실론은 이제 이 작은 마을에서 삶의 지혜로 그리고 평화의 원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마을 사람들은 스피노자의 범실론을 통해 신의 존재를 느끼며 더욱 행복하게 살아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